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원래 사실상 뭐 지방직 대비 뭐 이렇게 개강하는 날인데 뭐 국가직이 좀 미뤄지고 해서 뭐 지방직 대비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의미가 없고 또 전체 국가직도 같이 대비하고 지방직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국가직 사주하랑 좀 다르게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텍스트 부분 이 부분을 좀 오랫동안 좀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적도 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만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텍스트를 다른 형태로 좀 모아서 정리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좀 개념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전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거의 개념, 텍스트 부분 정리하고 오늘 모의고사 1회분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비교 문제 정리. 그러니까 이제 문제 중에서 2가지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싹 모아봤어요, 한번.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뭐 개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정답은 좀 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씩 볼까요? 일단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을 비교하는 문제죠. 네, 일단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 이제 좁은 의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넓은 의미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더 출제가 더 많이 돼요. 그래서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의 말은 교과서에서 빠지고 좁은 의미 정치, 넓은 의미 정치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체 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정치 주체를 통치기구, 국가기구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만이 정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좁은 의미 정치고, 집단현상설은 모든 사회 집단, 가족, 회사, 정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집단현상설의 정치 주체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국가와 사회 집단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건 국가현상설, 그 다음에 국가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현상설, 넓은 의미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활동을 좀 보시면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이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의 이제 활동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정치 권력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집단현상설은 희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 집단현상설에 말하는 정치의 활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희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요 활동 있죠. 요거는 좁은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의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희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하는 거는 국가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의 기능이기도 하고 집단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활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현상설의 문제점은 국가 이전 상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수립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고대 국가가 수립된 게 그 전인데, 그럼 그 이전에는 정치라는 활동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국가현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 전에는 정치 현상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국가현상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집단현상설은 모든 사회 집단이 국가 밀접한 관련 있음을 무시한다. 그래서 모든 사회 집단이 국가의 통제하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체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해서 별도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출제 포인트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국가 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활동 있죠. 그거는 집단 현상설에서도 정치 활동이라고 본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국가 현상설은
그러니까 집단 현상설과 달리 국가 현상설이 정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정치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통과시켰다는 거는 국가 현상설에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 해당하죠, 이게. 근데 집단 현상설에서도 그 활동은 정치 활동으로 본다라는 거 있죠. 이게 포함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오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일단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근대 초기의 법치주의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근대 초기.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합법적 독재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수권법, 박정희 유신 헌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합법적인 절차는 다 지켰어요. 두 개 모두.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헌법인데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 입법 절차 다 지켰고요, 다. 그래서 합법적인 문제는 문제 없지만 국가 거의 어떤 목적이나 내용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정당성 요건, 이거는 합법성만 강조했다면 이건 합법성과 정당성 요건을 같이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합법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독재를 정당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 표현을 오해 없이 좀 보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이거를. 예,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를 이제 악용한 사례가 저렇게 되는 것이지, 형식적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재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에서 악용되기도 했지, 이게 저 형식적 법치주의가 합법적인 독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이러면 틀려요.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존재된다 해서, 여기 이 정치 권력 통제하는 수단이 존재된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정당성의 요건이긴 한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가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법의 어떤 목적과 내용도 중시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거에서 구성된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에서 법을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형식적 법치주의고, 법의 내용에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이제 정당성 요건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정당성 요건이 있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법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당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지배냐 법의 지배냐, 이 표현 잘 이해하세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로 표현돼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거는 법을 수단으로 한 지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배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한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 공통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요즘에 출제가 돼요. 만약에 형식적 법치주의를 가로 놓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로 놨을 때, 그러니까 가와 달리 나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이 세 가지는 이 법칙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억제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다음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칙의 공통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이래야 맞는 것이지,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넣게 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 이해하시고, 법치라는 뜻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법에 의한 통치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의 반대말이 자의적 통치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자의적 통치인데, 그러지 말고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법치주의 요즘에 출제 포인트들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아까 정치 의미에서는 포함 관계가 중요하게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치 참여 집단을 비교하는 거, 뭐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목적이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이거 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요즘에 공익이다 사익이다 이거보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건 비영리, 사익을 추구하는 건 영리 목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또 공익이니까 비영리를 추구한다 해서, 그러니까 비영리냐 영리냐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가 표현이 살짝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자를 충원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이 세 가지 하고, 거기 프린트 하나 더 드렸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정당만의 특징이에요. 정당만의 특징. 저 프린트 저 맨 뒤에 없어요? 응? 없어요? 저기 1층에 내려가서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해야 되는 것을 정당이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요거 일단 봅시다. 우리가 입법부랑 행정부의 관계를 좀 설정을 잘 해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국정을 주도하는 거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입법부는 뭘 하냐면 그걸 통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들은 존재하죠. 만약에 이번에 뭐 코로나19 사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한다. 근데 뭐 사람들을 제한하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법률적인 것이 필요하다. 근데 국회가 그걸 안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가 만들어주면 협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에서 그런 필요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협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 어떤 입법부의 필요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불러다가 같이 이 문제 국정을 논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헌입니다.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개하느냐 했을 때는 정당을 통해서, 정당은 입법부에도 있고 사법부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당의 대표를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어떤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해 나가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매개해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게 된다. 그다음 정치 사회와 그다음 여론 형성에 참여한다. 비공식적 참여자다 하는 거는 이 세 개 모두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으로 좀 이해하시고, 운영비 충당의 경우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뭐냐면 국가 보조를 받아요. 얘도 받고 얘도 받아요.
그다음 정당은 외부 후원금도 받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많이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 단체들에서는. 왜냐하면 정부 비판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후원금이 많아지는 건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이익 집단이라든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 집단은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 어떤 권한 중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들어보셨죠? 이거는 일단 국정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하는 것이 국정조사에 해당하고,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를 다 하는 겁니다. 전부를 다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필요한 사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만 하는 것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 모든 걸 다 하는 게 국정감사. 이렇게 되고, 이거는 모두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를 좀 갖고 있어요. 시기하고 대상.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우리가 일단 요거는 좀 해봅시다. 사면권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장치예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이 사면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사면은 사면의 폭이 넓어요. 이렇게. 근데 특별 사면은 사면의 폭이 좁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만 알면 돼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게 되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고, 이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틀리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 동의,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특별 사면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공통점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그럼 견제장치에서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느냐 봤을 때,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일반 사면 동의권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네? 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 동의권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사면은 이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이래요. 그럼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사법부 중에서 사법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구분하면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죠. 그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네, 법원이 이거는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누가 해요? 재판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인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인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인지 각각 주체가 누군지를 꼭 확인을 해서 알아야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장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일반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사면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를 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재판이랑 형사재판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일단 우리가 민사재판의 내용은 일단 구성해 봅시다. 크게 두 가지인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을이 안 갚았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누구예요? 갑이 원고고 피고는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갑이 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렸습니다. 원고는 누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민사소송이고, 갑이 을을 폭행했으니까 을이 피해자죠. 그러면 이제 을이 원고가 되고 갑이 피고가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그때는 피해자가 이제 원고, 가해자가 피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금전 대차 관계라는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결 사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결 사항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는 뭐예요? 계약서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우리가 차용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용증서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증명서를 통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되죠. 내용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 사실관계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 사실관계는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불법행위, 갑이 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판결 사항은 뭐가 되겠어요? 갑이 을을 폭행한 사건이 이제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결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은 가해행위, 피해가 발생했다, 고의과실,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 능력, 이렇게 6가지가 된다.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전 대차 관계로 있는 재판에서는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배상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재판이 다 민사 재판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갑이 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갑은 형사처벌된다? 그건 아니죠. 불법 행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요건이지 형벌부가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벌부가 요건은 뭐라고 했어요? 범죄. 범죄가 형벌부가 요건이 되는 거고, 그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면 불법 행위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고하고 피고가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은 종료돼요. 민사에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재판을 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됐으면 그냥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은 진행된다.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해도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고, 변호인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특징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을 보시면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과 형벌부가, 그래서 범죄 규정, 그 다음에 형벌부가, 이 2가지가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사항에 해당해요. 범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다, 무죄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형벌부가도 판결사항에 해당해요. 우리가 형벌부가를 판결이 아니라 명령사항으로 잘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판결사항에 해당합니다. 판결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검사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낳게 되면,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유죄 났어요. 유죄 판결.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이거는 오가 되죠. 유죄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왜 항소냐 하겠지만, 형량이 작으면 거기에 상소할 수 있어요. 근데 형량에 대해서는 이제 명령상이니까 항고나 제항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량에 대해서도 판결사항이기 때문에 항소, 상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원고는 검사, 피고인은 가해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무죄가 됐어요. 그럼 항소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거지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항소한다든지 이런 거, 재판 판결이나 명령 결정에 불복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열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근데 형사재판인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절차를 할 때로 수 있죠? 네, 즉결 심판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결 심판. 그러니까 즉결 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곤란해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뭐냐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구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구류는 며칠 미만의 교도소에 가두는 거죠? 30일 미만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게 구류인데, 구류를 선고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벌금을 부과할 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즉결 심판의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 즉결 심판은 항상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좀 곤란해요. 출제자들은 그것도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또 틀리게 되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반드시 대동해야 됩니다. 내가 변호사 될 돈이 없다, 그럼 국선 변호인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재판은 지속돼요. 형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검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재판을 계속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살인범을 두고서 저는 이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사람 석방시켜요? 그 사람 석방에서 돌아다니면 또 누군가를 또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가 합의한다고 했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재판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 정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법률론과 사실론 보세요. 일단 법률론의 성립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의사합치돼 있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고, 사실론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는데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법률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사실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을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랑 채무 연대책임 됐죠? 동거의 의무 있고, 협조의 의무 있고, 부양의 의무, 유족연금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유족연금 됐고요. 이런 것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혼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돼요. 일단 우리가 법률론에서 이혼하는 절차는 일단은 뭐 법원을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률론의 경우에 이혼 절차는 두 가지예요. 협의상 이혼 절차가 있고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원하면 협의상 이혼, 한 사람만 이혼을 주장할 때는 재판상 이혼인데, 그러면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중에서 이혼 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둘 다 이혼 시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생활을 해산하면 이혼이 돼요. 법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둘 다 항상 이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법률로는 이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친족관계 발생해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아요. 부부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상속. 그래서 부부상속, 부부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지가 됐어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상속을 못 받아요,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고, 간통죄는 둘 다 성립하지 않고, 어차피 간통죄는 위헌이 됐으니까 어떤 관계에도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통죄는, 요거는 예전에는 법률론,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법률론 관계에서만 간통죄가 성립하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으로 답이 되는 문제가 많았는데, 간통죄가 이제 위헌 폐지되면서 이제 어디에도 간통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친자는 혼인 중개자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혼인 외의자. 그래서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법률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그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병원에서 이 산모가 낳은 애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럼 엄마하고 자녀의 친자 관계는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나 아빠 누구냐 이거죠. 아빠. 그러면 이 산모의 법률혼 관계 배우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추정을 해줘요. 추정은 뜻이 뭐예요? 반대 사실이 나타날 때까지 사실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법률혼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이거는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친자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제 친자관계 발생했어요. 나오면서. 근데 아빠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인지라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지만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두 개가 있고, 이거는 공동생활만 해산하면 저절로 이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이랑 재판상 이혼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서 가정법원 이혼 의사를 확인해주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진행하면 이렇게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가정법원 갑니다. 법원 가요. 근데 법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세요. 재판상 이혼이랑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에서 하는 일이 틀려요. 협의상 이혼에서 법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서 이혼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 둘 다 이혼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확인서를 끊어주면 관청에 가서 신고해요.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협의상 이혼 절차가 돼요. 여기서는 숙려기간을 지정합니다. 숙려기간. 그래서 이 숙려기간은 협의상 이혼 절차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요거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숙려기간 두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합의 의무사항은 일단 자녀 문제에 대해서 보세요. 자녀 문제를 봅시다. 누가 기를 것인지 양육자를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양육자가 안 된 사람은 뭘 하냐면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돼요. 자녀가 미성년자면 친권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게 네 가지. 이 부분이 자녀에 대해서 합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 문제 해봅시다. 일단 두 사람이 살면서 공동재산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재산 분할 청구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동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거 이혼 효력 발생 시점은 관공서에 신고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거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 일방의 배우자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요. 일방이, 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한 사람은 이혼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혼이 왜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건 발을 정자가 아니라 정주할 때 정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 악의적 유기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배우자가 내 직계 존속한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다음에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한테 부당한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내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거는 사돈간에 싸운 거잖아요.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생산 불명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해요. 이거에 대한 입증은 이혼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재판의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전치주의 요거 중요하게 보세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조정 전치주의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민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죠. 그거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다가 출제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가사소송의 경우는 가사조정을 반드시 거친 이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 놓으시고, 그러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조정 합의서를 관청에 신고했을 때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판결까지 갔어요. 소송까지 가서 그럼 판결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상윤이랑 재판상윤은 그렇다. 네,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랑 구속적부심사 요거 그건 좀 발표하시고요. 요즘에 요 두 가지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일단 우리가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열리게 된다 하면 틀려요.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런 영장실질심사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놓고, 그 다음 피의자 이제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피의자의 청구에서 열리게 되고, 구속 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영장실질심사,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게 구속적부심사예요. 그러면 보세요. 영장실질심사가 기각 결정됐습니다. 구속수사예요, 불구속수사예요?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가 기각 결정됐어요. 그러면 구속심사예요, 불구속수사예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법관이 결정합니다. 법관. 그리고 구속적부심은 출제 포인트가 이게 기소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돼요. 기소 전까지만. 만약에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이 됐죠. 그럼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는 뭐예요? 그거는 보석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까지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피의자는 요거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피고인, 이거는 공판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 문제 중에서 문서 두 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가문서, 나문서 했는데 둘 다 석방을 요구한다가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구속적부심이고 하나는 보석심사, 이거를 맞추는 문제인데 신청인이 피의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구속적부심이 되는 거고, 신청인이 피고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석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둘 다 이것도 법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석심사의 경우는 이게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말이 있죠.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형사소송이 종료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돼요. 그래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면 형사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가둬놓고 재판할 거냐, 풀어놓고 할 거냐 했을 때 풀어놓고 재판하자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지, 이 사람이 무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법과 정치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선고유예랑 집행유예, 요거
이거는 우리가 둘 다 공통점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했을 때는 선고유예, 3년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유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례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2년. 이거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는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2년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은 석방시켜 줄 테니까 2년간 두고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거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면소된 거는 보세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뤘다가 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면소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식으로 해요. 집행유예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는 징역 2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을 4년 뒤에 할게요 하고 4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 동안 딱 봤더니 얘가 조용히 잘 지내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징역 2년은 선고를 지금 했는데 선고의 효력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유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는 남는 겁니다. 얘는 선고를 미뤘다가 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내주는 거고, 얘는 선고를 해서 집행을 미뤘다가 뭐냐면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거예요. 선고는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선고를 실효시킨다, 두 가지 표현을 알아놓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선고는 남아요. 그래서 전과 기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사의 경우는 금고 이상 형 선고에 의해서 파면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집행유예가 있으면 선고는 한 것이기 때문에 파면돼요. 근데 만약에 저기 징역 6개월의 판사가 징역 6개월에 선고 2년 했다, 그럼 선고에 의해서 파면이 돼야 하는데 선고를 미뤘으니까 파면 안 되죠. 그냥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파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선고를 한 시점에 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선고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차이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요. 얘는 보호관찰에다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랑 부당 해고, 요거는 우리가 요즘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하는데, 일단 부당 노동행위랑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고 사법적 구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가 행정적 구제 절차예요. 그렇게 되고, 사법적 구제 절차라고 하는 거는 민사소송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부당해고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요. 노측이 하겠어요, 사측이 하겠어요? 이거는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노동자 측이 하는 거고, 부당 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 측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노동자 측에서 할 겁니다. 근데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이게 부당해고다, 그걸 복직시켜라, 부당노동행위다, 즉시 증지하라,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OX. 이거는 X입니다. 우리가 수락을 거부한다는 거 조정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지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더니 싫대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심을 요구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하는 거는 노동자 측에서도 가능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두 개가 다 이제 재심까지 갔는데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서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원고는 노동자 측도 되고 사용자 측도 되고요. 근데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체크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사법적 구제 절차가 되는데,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 칩시다. 그럼 원고는 노동자 측이 되겠죠. 피고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당 노동행위 피해 구제 신청 청구 소송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민사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걸 거치지 않고도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행정소송 있죠,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못 가요. 이거는 두 개를 거친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은 저 두 가지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거. 거치고 가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하자면, 여기서는 일단은 부당 노동행위랑 부당 해고의 차이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노동자 측에서 하게 되는데, 부당 해고를 당했다 하고 하면 해고된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피해 근로자하고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경과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누가 신청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그 글을 분석을 해서 거꾸로 유출하는 이런 문제에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들어가졌죠? PT가 빠졌지? 네. 관점 보겠습니다. 일단 현실주의랑 이상주의 이렇게 있는데, 국제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거를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현실주의고, 이상주의는 요즘에 자유주의 관점으로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 자유주의로 더 쓰일 겁니다. 모든 국가가 공통의 목표로 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주의에 해당해요. 근데 국제규범은 강대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직된 것이고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지금의 힘의 관계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역학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이렇게 되고, 이상주의에서는 이제 국제사회를 보편적인 규범으로 하여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힘의 원리, 이상주의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그 다음에 국제사회 행위주체는 국가만이 국제사회 행위주체다, 현실주의. 다양한 국제 행위주체가 인정된다, 이거는 이상주의, 자유주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안보에 관련된 거는 이건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 이게 개별안보 전략의 핵심이고요. 이상주의는 집단안보 전략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경제랑 사회문화 또 마저 정리하겠습니다.